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출이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출이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출이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육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출이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출이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출이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출이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출이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었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출이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허름한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색욕이 강해 밤낮으로 그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민망하여 서로 간에 미러를 정하였다. 임자, 오늘도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머,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여요? 그 말은 꼿꼿해진 남자의 물건이 이를 치른 후 흐물흐물 쓰러지니 이것을 외눈박이를 죽이자라고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외눈박이 도적이 한탕 후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이보시오, 방 하나 얼른 내주시오. 그렇게 도둑은 부부의 옆방의 방을 얻어 누웠는데 도둑질이 탄로 날까 신경이 쓰여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길 여보, 우리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래, 외눈박이를 어찌 죽이려고? 글쎄 올시다. 어찌 죽일까요? 그놈 목을 손으로 꽉 졸라 죽일까요? 사정없이 주물러 정신없게 해서 잡아먹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먹지 말고 천천히 잡아먹읍시다. 여튼 옆방 손님이 깊이 잠들면 바로 죽입시다. 이에 크게 놀란 도둑은 관아에 자수하는데 사또 나으리 짐승만도 못한 이 부부에게 얼른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네, 비록 도둑질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또 그 외눈박이는 서방의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속았어. 그렇게 사또는 부부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쨌든 유명한 도적을 잡아왔으니 상으로 쌀 20섬과 관에 있는 최고급 장어 몇 마리를 내어줄 테니 열심히 외눈박이를 죽이도록 하거라. 이에 부부가 말하길 아닙니다. 사또.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어는 사또께서 드시지요. 하니 사또가 아니네. 슬프게도 내 외눈박이는 이미 10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최 부인은 대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첫 명월이가 들어온 후 최 부인은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감은 최 부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놓고 명월이만 챙겼다. 대감, 요즘 얼굴 보기가 도통 어렵습니다. 내가 요즘 나란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 말이야. 또 나가봐야 되겠소이다. 이때 문 밖을 나서는 대감에게 명월이가 어르신, 요즘 왜 이리 뜸하시옵니까? 섭섭합니다. 네, 일이 바빠서 그랬느니라. 오늘 밤은 꼭 갈 터이니 목욕제게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네, 아주 오늘 밤 혼쭐을 내줄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있거라. 아이고 무서워라. 몰라. 이를 본 최 부인은 이를 갈며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몰래 밥에 약을 타 명월이를 잠에 빠지게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 두 년놈 다 없애고 싶지만 더욱 괘씸한 영감만 이번 기회에 골로 보내고 내 이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그리고는 혀끝에 살짝만 닿아도 황천길로 가는 약을 꺼내드는데 내 너를 이용해 영감을 보내야겠구나.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 다 너의 업보니라. 최 부인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명월이의 가슴에 약을 발랐다. 그리고 다음 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칠보가 왜 이리 야단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장례치를 준비나 하거라. 예? 아니, 마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 것 없다. 아무튼 관도 최상급으로 맞춰 준비하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놈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집안 최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데요. 아니, 뭐라고? 대감님은? 대감마님은 새벽 일찍 궁에 급한 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그럼 돌쇠가 왜? 그러게 말입니다요. 왜 돌쇠가 작은 마님 문 앞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이에 최 부인은 탄식하며 아이고, 돌쇠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는 너 없이는 못 산다. 어쨌든 그렇게 최 부인은 명월이의 바람을 잡아내고 대감의 사랑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소문난 만석군 양반댁의 어리석은 외동아들이 장가들 때가 되자 이웃 마을의 세 처녀가 서로 시집을 오고자 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가문이나 바느질 솜씨, 용모, 예절 등이 한결같아 며느리감으로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웠다. 마침내 양반은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세 처녀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수수께끼를 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 입이 둘이 있느니라. 위에 있는 입 말고 아래에 입이 하나 더 붙어 있도다. 내가 묻노니 윗입과 아랫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른인가? 사려 깊게 답을 해보거라.
이에 첫 번째 처녀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을 했다. 예,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아랫입은 아직 이가 나지 않았는데 윗입은 이가 모두 났기 때문에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처녀가 답하길. 아닙니다. 아랫입이 더 어른입니다. 윗입은 지금껏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 아랫입은 수염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으니 아랫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처녀는 말없이 다소곳이 앉아서 얼굴만 붉히고 있었다. 양반이 그 처녀에게 넌지시 눈길을 주며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 하고 물으니 세 번째 처녀가 답하기를. 둘 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맞는 답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저의 생각으로는 윗입이 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랫입은 평생 아기처럼 물려주는 젖만 빨아먹는데 윗입은 스스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못 먹는 게 없으니 윗입이 더 어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말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 말이 옳도다.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아는 걸 보니 한지아비의 아내 노릇을 충분히 할 자격이 있도다. 하고는 무릎을 탁 쳤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어리석은 아들이 말하길. 그런데 아버지, 저는 젖이 안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 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 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첩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신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의원 양반, 그럼 구슬을 북 위에 던져 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2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받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랍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시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총각이 거시기가 너무 커서 장가를 못 간다고 수근거렸다. 그리고 그 노처녀는 거시기에 이빨이 있어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며 수근거렸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의 소리하기 좋아하는 싱거운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일 뿐이었다. 이렇게 헛소문이 나돌자 아무도 그 노총각과 그 노처녀와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매쟁이 아줌마가 나서서 그들 둘을 좋은 말로 구슬려 혼례를 성사시켰다. 이대로 있다간 둘 다 홀몸으로 늙어 죽을 것이니 둘이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렇게 해서 노총각과 노처녀는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첫날 밤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한 이불 속에 들었다. 그런데 총각이 들은 소문대로 생각하기를 만일 이 여자의 그곳에 정말로 이빨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거시기 대신에 시험 삼아 그곳에 무릎을 슬그머니 밀어 넣어봤다. 노처녀 역시 소문을 들은지라 너무 큰 거시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떡돌 같은 것이 덮치려 하는 것이었다. 노처녀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커? 그래서 노처녀는 들어오려는 그놈을 손톱으로 허비고 꼬집어 버렸다. 그러자 남자가 에크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치었다. 그런데 무릎을 살펴보니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중얼거렸다. 과연 소문과 같이 그놈의 이빨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러고는 옷만 챙겨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러자 여자도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과연 이 남자의 거시기는 소문보다 훨씬 더 크구나. 큰일 날 뻔했네.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중부 지방에 사는 한 젊은이가 경상도 지방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다. 첫날 밤에 장모가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는 이튿날 아침 자고 나온 사위에게 장모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어젯밤에 넣어준 좀 것은 잘하고 잤는가? 이 말은 장모가 어젯밤에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서 잤냐는 뜻으로 한 인사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을 중부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다. 즉, 어젯밤에 신방에 넣어준 보잘것없는 내 딸과 잠자리를 잘하고 잤는가? 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그래서 사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장모님. 어젯밤에 새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사위는 밤새 신부와 3번의 잠자리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여기고 언짢아했다. 그래서 장모는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저 사람이 우리 집 바보머슴 돌쇠보다 못하구먼.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사위가 집에서 일하는 머슴보다 더 어리석다고 한탄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는 장모가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대해 겨우 그것밖에 못했으니 정력이 너무 약해 돌쇠보다 못하다고 꾸짖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에 참다 못한 사위가 장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듯 말했다. 장모님, 그 돌쇠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가 오느라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멀리서 말을 타고 몇백 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피곤한데 첫날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많이 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에 크게 놀란 장모는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돌쇠보단 나은 것 같구먼. 내 미안하네 그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바보 돌쇠가 말하는데 마님, 섭섭합니다요. 그저께 밤에 5번이나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사나운 마누라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누라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마누라가 2눈만 부릅떠도 부들부들 떨었다. 여보, 내가 아까 말한 장작은 다 패였어? 아니,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못했소.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못했다는 거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요? 부인은 매번 아주 작은 일에도 남편의 콧등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마구 욕을 퍼부어 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일을 하던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아내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인간아,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뭐요? 필요도 없는 것이기 달고 다니지 말고 그만 떼버리시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는 밖으로 나가 본때를 보일 생각으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나쁜 여편네야. 그러자 마누라가 즐겁을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댔다.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때 느닷없이 도망가던 마누라가 획 돌아서더니 옆구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래, 당신 어쩔 셈이야? 설마 그 몽둥이로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하며 분노가 절정에 다다른 아내가 무섭게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에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질겁한 나머지 꿇어앉아 몽둥이를 제깍 마누라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소. 그러니 그 몽둥이로 날 때려주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일을 하던 어리석은 이모 조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모 조관은 색을 어찌나 밝히는지 여종 중에서도 반반하게 생긴 여종은 그냥 두지 않았다. 그러던 하루는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나를 이끌고 마당 정원에 파묻혀 그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요 이쁜 것,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나으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하인들이 마당 정원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을 잘못 보고는 집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으로 오해해 소리쳤다. 야, 이 도둑놈아. 저기 도둑놈이 들었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하고는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뜻밖의 사태에 처지가 난감해진 이 조관은 끼고 있던 여종을 얼른 나무 뒤로 숨겨놓고 자기는 하인들 앞으로 뛰어나와 시치미를 뚝 뗐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이고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요. 뭐라고?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사실이냐? 도둑놈 소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종이 놀라 튀어나왔다. 나으리, 도둑놈이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둘러댔다. 나으리, 사실 도둑놈이 방금 전에 이 탐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이조관은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 도둑놈이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용케 알고 도망갔구나. 하니 하인들이 웃으며 말하길. 나으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그 도둑놈이 쬐깐한 가죽 몽둥이를 달고 있었거든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대감집 하인들인 바보 노총각 칠복이와 어리석은 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혼례를 마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달자야, 내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 알면서 뭘 묻고 그래? 사내들은 다 이날만 기다린다니까. 나는 도통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니까 이제 매일 너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 좋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둘은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서방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뭘 그냥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야. 그 말을 하다 칠복이는 동네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 처녀가 맞아? 뭐라고? 왜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아, 미안해. 잘은 모르겠지만 돌쇠가 했던 말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맞다니까. 왜 그래? 증인도 있다니까. 그래? 누가 그러던데? 3일 전에 대감마님이 방에 데려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했어. 그래서 대감마님 방에서 옷 벗고 뭐 했는데? 방금 우리가 한 거 그런 거 했어. 하고 나더니 대감마님이 너 진짜 수처녀구나 그랬어. 이에 칠복이는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럼 수처녀가 맞네. 대감마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대감마님은 모르는 게 없잖아. 그러자 달자가 칠복이에게 묻는데 그런데 서방아, 너는 수총각 맞아? 그럼 나도 진짜 총각 맞아? 그래, 누가 그러던데? 안방마님이 한 10년 전에 총각 맞다고 했어.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매우 심한 사또가 있었다. 이 사또는 오랫동안 일을 거들은 아랫사람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몇 년 안 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아니, 저 친구 이름이 뭐였지? 어이 자네, 어이 김가야, 이 사람아.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자네가 김가 아니었나? 왜 대답이 없는 게냐? 예, 소인의 성은 홍가에 이름은 삼식입니다, 사또. 아 그래, 홍삼식이. 자네가 여기서 일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다음번에는 꼭 기억하도록 하겠네. 아이고,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큰일이네. 이에 사또는 내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민망하여 깊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였다. 곧 종이에 홍합을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아랫사람의 성씨가 홍씨임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는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하던 중 급히 할 일이 있어 아랫사람을 찾는데 이보거라, 거기 밖에 누구 없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이때 홍가가 나타나는데 예, 부르셨습니까? 응, 그래. 근데 저 친구 성씨가 뭐였지? 사또는 또 기억을 못하면 섭섭해할 것이라 생각해 종이를 꺼내 그림을 봐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이 친구 성이 뭐였지? 그런데 사또가 그림을 다시 보니 마치 여자의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에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보가야. 자네 성씨가 보가가 맞지?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의 성은 보가가 아니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무식한 양반아, 세상에 보가가 어디 있나? 자네 머리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군. 나 역시 그림을 보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며 말하길
그럼 자네 성씨가 옥가가 아닌가? 소인의 성은 옥가가 아니옵니다. 이에 다른 친구가 말하길. 이런 멍청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먹물개나 먹은 양반들이 왜 그러는가? 내가 그림을 보니까 딱 그걸 넣고 들락날락 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 자네 성씨가 박가가 아닌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라.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하늘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처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큰 소중이를 가진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목소리가 가느다란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큰 소중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여자는 어찌저찌하여 인물도 준수하고 괜찮은 남자 중에 특히 목소리가 가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그것을 할 때마다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정말로 못 들어줄 지경이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황홀해 죽겠네.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흥이 다 빠져버려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만합시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고민 끝에 보이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이를 조금 잘라내야 합니다. 부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의 정,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면 까짓것 당신을 위해 조금 잘라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의원은 남편의 소중이를 조금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다시 밤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부인은 남편의 목소리가 굵직해져 듣기 좋긴 한데 소중이가 작아져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도 좋으니 의원을 찾아가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다음 날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 날이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번에 자른 것을 다시 붙여야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다시 못 붙여요.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 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여?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서지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 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 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요, 쌀. 옛날 어느 한 선비가 남쪽 지방을 유람하던 중 동문 수학하던 친구가 수령으로 있는 어느 고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에 친구가 환영 잔치를 베풀었는데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예쁜 기생도 옆에 와 앉았다. 오랜만에 친구가 왔으니 잘 놀다가 가시게. 그러나 마침 그날이 선비의 부친의 기일인지라 오래 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와 그냥 돌아왔는데 수청 들던 기생이 가만히 따라와 숙소까지 온 것이었다. 선비가 그냥 잠자리에 들려다가 옆에 앉아있는 기생을 보니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비가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기일이고 무엇이고 내 저것을 그냥 덮쳐버릴까? 아니면 윤리에 어긋나니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밤이 깊도록 생각하며 결정치 못하다가 밤중에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수청 기생을 끌어들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 기생의 몸 깊은 곳 부드러운 살 속으로 밀어넣어 결합하고 말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부친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그리하여 곧 물건을 빼며 가만히 말하기를 오늘은 내 부친의 기일이라 이렇게 거두어 중단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내 뒷날 다시 와서 밤새도록 잘 놀아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떨치고 일어나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선비님, 도둑이 이미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능히 도둑의 이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크게 선비를 꼬지졌다. 이에 선비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음식을 사기 전에 맛 좀 보았다고 도둑이라니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라는 사내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들아, 오늘도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느냐? 예, 아버지. 오늘도 피똥 싸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면 귀가 길어지는 희한한 병이 있는 것이었다. 사내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사내는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사내의 사연을 들은 무당이 말하기를 그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집안에 악귀가 들어 저주가 내린 것이요. 아이고 무당님, 제발 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러다 하나뿐인 자식 인생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귀가 워낙 강해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오. 나이 40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10수년 전에 비슷한 병을 가진 자를 고쳐보긴 했는데 그럼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소? 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아들이 아닌 아비에게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판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긴 김서방네 가서 일 좀 돕고 왔지. 이 양반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또 커졌네. 커졌어. 아들의 병은 나았지만 대신 아비인 흥부의 아랫도리에 저주가 붙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랫도리 좀 세우지 마시오.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있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이 커지게 된 사내는 자식 20명을 낳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해 어디를 가든 다리를 벌리고 앉는 과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툇마루에 퍼질러 앉아 있는데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과부의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고 홀짝 뛰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자 과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고 세상에, 쥐가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런데 때마침 동네에서 어리숙하기로 소문난 총각 칠복이가 마당 앞으로 지나가기에 과부가 소리쳤다. 이봐요, 칠복이 총각. 시간 있으면 나하고 한번 재미 좀 보지 않을래요? 그동안 여인을 한번 안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해온 칠복이는 웬 횡재인가 싶어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저야 좋지요. 근데 그 말 참말이지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셔요. 결국 칠복이 총각이 과부와 살을 섞게 되었는데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쥐가 보고 있자니 자기 같은 놈이 또 들어오는지라 나가서 덥석 칠복이의 거시기를 물고 놓지 않았다. 순간 칠복이는 거시기 끝이 따끔하고 아파서 이크하고 얼른 빼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칠복이가 아파하는 사이 거시기를 물고 있던 쥐가 함께 끌려 나왔다. 결국 과부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다. 그 후 얼마 있다 칠복이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각시와 첫날 밤을 지내려는데 자꾸만 거기서 쥐가 나올 것만 같았다. 야옹야옹 야옹야옹. 그래서 쥐를 쫓느라 신부의 그곳에 대고 야옹야옹하기만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부가 물었다. 아니 왜 자꾸 거기에다가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그곳에서 자꾸만 쥐가 나와서 물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요. 그러자 영리한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안심하세요. 저는 다리를 늘 오므리고 있어서 쥐가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한 나이 어린 여종이 어려서부터 대감댁에 들어와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자 웬일인지 자꾸 훌쩍거리며 혼자 울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영문을 몰라 다가가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혼자 우는 것이냐? 대감마님,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봐. 괜찮다,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수염이 생겨서요. 아니, 수염이 생기다니. 수염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수염이 생겼다는 것이냐? 여기 밑이에요. 남들은 코 밑에 수염이 나는데 저는 왜 별난데 수염이 나는 걸까요? 여종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대감마님이 별것 아니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것 없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수염이니까. 그럼 대감마님도 거기에 수염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수염이 있지.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울음을 그치고 대감마님께 여쭈었다. 그럼 대감마님, 어디 한번 수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요. 여종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대감마님은 하는 수 없이 허리띠를 풀고 수염 난 곳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어린 여종이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젠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모두 수염이 나나 보군요. 그건 그런데 대감마님은 사타구니에 웬 술병을 하나 차고 다니세요. 그 술은 대감마님 혼자서만 마시는 건가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느 고을에 살던 어떤 처녀가 한 양반댁의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부가 밖으로 나가보니 신랑을 따라온 선비 집종들이 몰려와 신부에게 잘 주무셨느냐고 문안 인사를 드렸다. 세아 씨 잘 주무셨습니까?
이때 신부가 그 종들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놈들아, 너희 도련님에게 원래 첩이 있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요. 신부가 화를 내며 다시 물었다. 다른 대로 말하거라. 도련님이 집에 첩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느냐니까. 신랑 집 종들은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우리 도련님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서 첩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화를 내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요것들아, 거짓말 마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도련님이 첩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 밤에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도 능숙하고 다양하게 거침없이 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거짓말 말고 첩이 몇 명인지 바른대로 이루거라. 아닙니다, 세아씨. 소인들은 정말 사실대로 아랜 것이옵니다. 신부는 혼자 씩씩거리면서 종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한 종이 신부에게 말했다. 그런데 거참 희한한 일입니다요. 세아씨께서는 귀중 처녀로서 우리 도련님과 첫날 밤을 한번 겪어보고서 어찌 신랑의 그 숙달된 잠자리 기능을 그렇게도 잘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이에 당황한 신부가 둘러댔다. 아차, 내가 잠깐 옆집 김총각이랑 착각했나 보구나.